(2022년) 안보 환경 변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질서 재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신냉전의 분위기 속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 역시 급변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술 패권주의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세계 각국의 노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022년 세계 안보 정세와 한반도 안보 정세를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안보 환경 변화를 예측해 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2022년 안보 정세에 대해 함께 얘기 나눌 분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 이호령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의 두진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서 유라시아 경제를 연구하고 있는 박지원입니다. 네, 먼저 세 분께 올 한 해 되돌아봤을 때 안보 정세 빅 이슈 이것이다. 각각 좀 뽑아주시겠습니까? 우선 이호령 박사님. 네, 올해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슈라고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겠죠. 문제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국가들의 국방비가 증액이 되고 있다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나토 국가들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그 전략 목표를 수정을 하게 됐고 또 각 국가들은 회원 국가들이 GDP 2%를 국방비로 책정을 하라라는 이야기가 21세기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사실 충족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인해서 대부분 국가들이 나토 회원 국가들은 2% 목표를 지키겠다라고 선언을 하게 됐고 네.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중진 국가였던 스웨덴이라든지 핀란드 같은 경우에 나토에 가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지금 두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회원국에 찬성표를 지금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주목해야 될 점 중에 하나는 바로 이제 일본인 거죠. 일본도 국방비를 GDP의 2%를 하겠다.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국방 예산을 올려서 2027년부터는 2%를 충족을 시켜 나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문제는 이런 국방비 증액뿐만 아니라 방어의 능력에 있어서도 굉장히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일본이 반격 능력과 관련된 역량도 갖추고 있겠다. 그리고 우리 한반도 정세와 관련돼서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 북한의 네. 엄청난 미사일과 방사포의 그 화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뭐 역대 최다였었죠. 93발의 미사일 발사가 있었고 또 방사포도 9.19 남북 군사 합의서를 위반을 하기까지에 이르렀고 또 뿐만 아니라 고체 연료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전략 도발을 해왔다라는 점을 짚어볼 수가 있겠죠. 네, 전 세계적으로 국방비 증액, 즉 군비 증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두진호 박사님은 뭘 꼽으실까요? 저도 우크라이나 사태를 꼽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의 무력 침공으로 발생한 전쟁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어떤 글로벌 안보 환경이, 안보 지형이 결정적으로 변화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본 그리고 독일이 방위비를 획기적으로 이렇게 증액을 하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위해서 향후 5년 동안 2배에 이르는 이런 방위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이에 더해서 그동안에 나토 회원국이 아니었던 스웨덴, 핀란드가 그동안에 어떤 비동맹 중립국가의 어떤 위상을 스스로 포기를 하고 러시아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 나토에 가입하는 이런 전반적인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글로벌 안보 환경이 결정적으로 변화되고 있고 이것이 국제사회의 일정한 어떤 건전한 그런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쟁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문명 세계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지원 박사님요. 네, 저도 물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꼽고 싶은데요. 전쟁 당사자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여러 국가들에게 지금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경제적인 영향도 크다는 점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역시 세 분 모두가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질서의 어떤 현상, 재편 뭐 이런 걸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이제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특히 우리 2022년 올 한 해 한반도 이제 정세를 살펴본다면 역시 말씀해주신 대로 북한의 지속적인 뭐 미사일 발사, 또 방사포 등등 정말 다양하게 뭔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목표는 이제 긴장을 고조시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호령 박사님, 북한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주시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북한은 8차 당대회 이후에 국방력의 모든 정책을 다 쏟아붓는 국방 최우선 정책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국방 최우선 정책의 주요 수단이 뭐가 되고 있느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핵 미사일 능력 고도화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관련돼서 어떻게 이 부분을 발전을 시키고 있느냐?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신뢰를 준다라는 거죠. 억지력과 관련돼서 나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위협에 대한 신뢰성을 줌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북한에게 어떻게 보면은 강압이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올해 전술핵 역량과 관련돼서 북한이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는 투발 수단 부분에 많은 역량을 집중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올해 굉장히 많은 미사일을 발사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종류가 보면은 단거리, 신형 단거리 미사일, 또 신형 단거리 순항 미사일, 신형 또 순항 장거리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미니 SLBM, ICBM, 또 화성 17형까지 이르기까지 많은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부터 중장거리 미사일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미사일에 핵이 탑재가 될 수 있다라는 이런 시그널을 보여주는 데 초점을 두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연료와 관련돼서도 북한이 그전에는 앰플화된 액체 연료를 능력을 갖추는데 초점이 뒀다라면 최근에는 이제 고체, 그렇죠. 고체 연료의 시험에 성공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제는 전략 무기에도 고체형 ICBM을 만들 수 있다라는 점을 과시를 한 측면을 볼 수가 있어요. 이처럼 북한은 전략핵 전술핵과 관련된 역량 강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추세가 올해로 끝날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죠. 네. 문제는 이러한 추이가 내년에도 계속 증대될 수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무슨 미사일 패키지를 막 선보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예, 2022년 세계 안보 정세를 이야기할 때 앞서 말씀하셨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쉽게 결론이 날 것 같았던 이번 전쟁이 벌써 해를 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두 박사님? 네, 말씀하신 대로 벌써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제 11개월째가 이렇게 넘어가고 있고요. 곧 해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이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이미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 50% 이상이 사실은 무력화가 되었고 네. 이런 요인들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난방이 없는 그리고 빛이 없는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쟁의 여파로 현재까지 우크라이나 국민 중에서 약 15,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을 했고요. 또 우크라이나 국민 중 약 1,4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국내외로 이렇게 피난을 갈 수밖에 없는 인도적 참사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전체적으로 영토의 40% 정도가 훼손이 됐고 네. 경제적인 비용으로 추산을 한다면 재건에만 1,400조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전쟁 이전의 상태로 다시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고 회복하는 데 걸리는 최소의 시간이 약 10여 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됩니다. 네. 우크라이나 국가의 미래 또 국가의 존망을 위해서 글쎄 우크라이나의 향후 10년도 결정적 10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네. 이제 지금 한파입니다. 너무 추워요.
이 땅도 얼고 겨울에는. 그래서 좀 이 군사작전하기 굉장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전쟁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인데 아니면은 좀 겨울엔 휴전을 하던가 뭐 평화 협상 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두 박사님? 네, 결과적으로 러시아의 오판에서 이루어진 이번 전쟁의 단기 속도전은 실패로 귀결이 됐고요. 러시아는 어쨌든 우크라이나의 거센 반격을 이기지 못하고 공식적으로 3번에 걸쳐서 강요된 철수를 하면서 불가피하게 전선 조정을 한 상태지만 여전히 우크라이나의 반격의 공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전선 유지가 어려운 상황으로 평가를 해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약 86%는 평화협상을 반대하고 있고요. 반면에 러시아 국민의 50% 정도는 평화협상에 찬성합니다. 네.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는 잘 버티고 잘 싸우고 있어서 빼앗긴 영토를 점차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는 것이고 러시아는 점령한 영토 지역을 오히려 지금 우크라이나에 빼앗기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우크라이나 측은 평화협상에 반대하고 러시아는 평화협상에 찬성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저희 한국국방연구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홍릉 국방포럼이라고 하는 국제회의를 개최를 했는데 이 포럼 계기에 우크라이나 국방 차관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그 포럼에서 가브릴로프 우크라이나 국방 차관은 모든 전쟁에서 러시아가 승리한다고 하는 이런 신화는 깨졌고 러시아군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철수 없이는 평화 협상은 있을 수 없다. 우크라이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서 최근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른바 정의로운 평화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평화 협상 가능성은 열어두되 힘에 의해서 어떤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이런 러시아의 의도에 대해서 비례적인 힘으로 그런 러시아의 의도를 무력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이런 우크라이나 의지로 볼 수 있겠고요. 러시아에 대한 서방의 경제 제재와 이런 무기 지원과 같은 전략적 연대와 이에 더해서 우크라이나 국민의 결사항전 의지가 공고화된 상태에서 어쨌든 러시아의 이런 영토 야욕에 굴복하지 않고 네. 영토적 완전성 회복을 위해서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러시아의 의도를 무력화시키겠다 하는 것이 바로 정의로운 평화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의 움직임은 지금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은 확전이 더 될 수도 있는 가능성도 또 얘기가 되기 때문에 문제는 세계 경제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막 휘청되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셨지만 얼마나 춥고 이 난방비 계속 오르고 있고요. 자, 우리 경제 박사님이 좀 더 짚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 2021년 하반기부터 미국이 긴축 정책을 펴면서 세계 경기가 이제 둔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관점에서 봤을 때 에너지, 곡물 가격 상승이 이어졌고 또 인플레가 계속 지속돼 왔습니다. 이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에 따라서 이제 경기 둔화, 물가 상승, 그리고 이제 소비 둔화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 지금 겪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까지 미국이 이제 긴축적인 정책을 지속한다고 지금 하고 있고 또 정책의 영향이 아직까지 본격화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 내년에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내년에 신흥국의 부채 문제 그리고 중국 경제의 또 돌발적인 상황 등이 부각될 경우에 어려움이 더 가중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말씀하신 바대로 이제 전쟁이 좀 조기에 종결될 것으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 보면 상황은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전쟁,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왔었는데 최근에 보면 수사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핵무기로 먼저 선제 타격을 할 수 있다라는 정도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전쟁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세계 경기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려움이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예, 당장 겨울 에너지에 관련해서도 러시아의 원유가스 수출이 봉쇄가 되면서 전 세계가 추운 겨울을 맞이하게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높다고 하는데 특히 이 유럽 쪽의 우려가 높다고 들었습니다, 박사님. 지난 여름부터 러시아가 유럽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을 이제 축소시키면서 이 겨울철에 유럽에서 이제 난방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크게 대두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이제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각 회원국들에게 가스 저장고의 약 80% 이상을 11월 말까지 채울 것을 이제 권고를 해왔습니다. 네. 근데 11월 말 기준으로 보면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이런 국가들은 이제 95% 이상 가스 저장고를 채워왔습니다. 예측 대비해서 이제 많이 채워온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문제는 저장고의 이제 에너지로 가스로 이제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길어야 3개월 미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재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제 수요의 문제인데 네. 산업 측면에서의 수요가 계속될 경우 이제 고갈 문제가 지속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실질적으로 이 국민들이 얼마나 참여를 하느냐, 여기에 참여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날씨가 얼마나 또 받쳐주느냐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추운 겨울 대결이지만 뭐 마음이 더 춥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쟁이 빨리 조기에 종결됐으면 하는데요. 맞습니다. 예. 이 뉴스에 그 이제 전쟁 얘기 나올 때마다 국민들이 좀 제발 좀 끝내라는 염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쉽게 끝날 전쟁이 아닐 것 같이 보이는데 이 격화되는 조짐도 보여요. 이 핵 사용 관련해서 다들 민감하게 주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간 푸틴 대통령 그리고 러시아의 전쟁 지도부 최소 1.5개월에 한 번 정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서방과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경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다시 개전 초기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 국제사회가 러시아에 대한 전방위적인 경제 제재를 시행할 때 그중에 하나의 옵션이 이제 스위프트에서 러시아를 탈퇴시키는 자격 정지하는 이런 조치를 한 것이죠. 그때 이제 러시아의 대응은 그때가 아마도 개전 이후 3일차 정도 됐었을 텐데 푸틴 대통령은 이제 전 국방장관을 포함한 러시아 전쟁 지도부에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핵 운용 부대의 대비 태세를 격상해라라고 이렇게 지시를 함으로써 사실상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핵무기를 운용하는 러시아의 각급 부대들은 사실상 훈련 모드가 아닌 실제 모드로 전환을 해놓고 네. 언제라도 사용 가능한 수준으로 이렇게 핵 태세를 격상을 해왔던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가 이제 전선이 교착화된 상황에서 돌파구 형성과 같은 이런 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전선에서의 어려움들을 타개하기 위해서 바로 우크라이나군이 모스크바와 인접한 엥겔스 그리고 다길레보 군 공항입니다. 모스크바에서 직선거리로 한 150, 200km 정도 떨어진 곳인데 이곳에 장거리 비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무인 공격기 공격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 모스크바 공격은 아니지만 가까운 곳에 타격을 통해서 정치적, 심리적 효과를 극대화시켰다고 봅니다. 네. 이에 대한 대응으로 푸틴 대통령도 핵무기에 대한 선제 타격 가능성을 언급을 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서 더 정확하게는 러시아에 의한 핵 위협 일상화를 통해서 이제는 핵무기가 사용할 수 없는 핵 금기의 그런 무기가 아니고 사용할 수도 있는 무기로 이렇게 인식이 전환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동안에 핵무기를 소유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간의 암묵적인 합의 그리고 계약산 체제의 근간을 이루었던 NPT 체제가 거대한 도전을 받고 있다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네, 러시아 푸틴 대통령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만작락거리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은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북한의 그 핵실험을 이제 전망해 주셨어요. 지난번 출연하셨을 때 이호령 박사님께서. 근데 이게 러시아와 북한과의 어떤 상관관계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북한에게 정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조금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적어도 한 3가지 측면에서 북한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관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국방 최우선 정책에서 핵 부분을 북한이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면 첫 번째 측면에서 보면 앞서 두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1.5개월 의 간격으로 지금 푸틴 대통령이 전술핵을 사용할 것이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왔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까지 위험만 하되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네. 저는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출 것 같아요. 우리가 북한이 언제 핵을 사용할 것이냐와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했을 때 전쟁 초기 전쟁을 막기 위해서 북한이 보다 우세한 위치에 점하기 위해서 사용할 것이다 라는 이제 첫 번째 추측을 하게 되고 두 번째 추측은 지금과 같이 이런 교착 상태인 거죠. 교착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도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는 점. 그다음 마지막에
이러한 전쟁이 장기화가 되고 평화협정이 필요한 그러한 단계에서 전쟁을 조속히 종결시키기 위해서 핵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이 있는데 문제는 지금 두 번째 단계까지 와서 러시아가 사용 위협은 이야기는 했지만 사용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럼 만약 마지막 단계까지 전쟁이 종결되는 단계까지 위협은 하되 사용을 하지 못했다면 실질적으로 효과가 없다라는 거죠. 네.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굉장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전략핵과 전술핵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찰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정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결짓기 위해서 전술핵을 사용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전술핵이라는 것은 전장에서의 군사력 부분을 제한시키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 것인데 그 효과가 만약 크지 않았다라면 그때 북한은 또 어떻게 계산을 할 것인가 해서 또 셈법이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지금의 이러한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나지 못한다면 지금 압도적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죠. 그렇다면 결국에는 핵을 가진 국가가 핵을 갖지 못한 국가,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재래식 전력에서도 절대 열세였던 우크라이나의 이 핵을 갖고도 이기지 못한 그런 불명예스러운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통 비대칭 전력을 갖기 위해서 핵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군사와 전장에서의 사용되는 부분의 이러한 제한성은 북한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전략과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실제로 전개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에게서는 이 세 가지 측면이 굉장히 좀 가슴 아플 부분이 있을 것이다. 특히 외교적으로도 지금 러시아의 전략적인 관계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지만 네. 러시아가 패배를 하게 된다면 외교적으로 모든 자산을 러시아에다가 투자했던 북한에게는 손실이 또 엄청나게 크게 작용을 할 수가 있겠죠. 네, 분석을 잘해 주셨는데 실제 이제 북한의 핵실험 준비는 다 마친 상태다. 시기만 조절하고 있다. 이런 얘기 자꾸 들리고 있어요. 사실은 벌써 우리는 했을 거다, 한다, 여러 설이 있는데 박사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외관적으로 보면은 풍계리의 모든 그 전에 그 폭발한 거를 다 정비를 했기 때문에 외관적으로 보면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두 개 공간은 여전히 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두 지역에서의 핵실험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풍계리 실험장에서 보면은 한 브랜치에서 만약 한다면 거기에서는 전술핵과 관련된 폭발력 규모가 낮은 그런 핵실험이 가능할 것이고 또 하나는 좀 공간이 크고 심도가 깊기 때문에 거기서는 좀 폭발력이 큰 전략 핵무기, 폭발력이 큰 규모의 핵실험이 가능한 거죠. 그렇다면 전략 핵무기와 전술 핵무기의 두 가지 종류의 핵실험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 북한이 오래 해온 이런 전술핵 역량 강화 부분과 또 8차 당대회에서 이야기했던 5대 중점 과제를 조기에 달성을 해라고 한 것 중에 하나가 초대형 핵탄두라는 부분이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전술 핵무기, 그다음에 전략 핵무기와 관련된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져 있다라는 거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에 국제사회가 즉각적인 대러 경제 제재에 나섰죠. 이로 인해서 러시아 경제 침체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관측도 있는데 박 박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의 목적은 명확합니다. 러시아를 단기간에 경기 침체 수준, 경제 위기 수준으로 빠뜨려서 이제 이 전쟁을 조기에 이제 종식하고자 하는 것이었죠. 사실 그 목적에 대한 어떤 결과는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러시아가 굉장히 견조하게 경제적으로 잘 버텨왔고요. 그 이유는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국제 에너지 가격이 3, 4분기까지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서방이 러시아를 경제 제재를 하면서 수출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러시아가 2, 4분기 때 수입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 두 가지 측면이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를 만드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고요. 이러면서 러시아 경제가 이제 버텨올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서 러시아 경제가 올해 경제 성장률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마이너스 4%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방은 초반에 마이너스 10%에서 많게는 마이너스 20%까지 러시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에 비하면 상당히 선전을 한 것이죠. 그렇지만
마이너스 4%는 이미 경기 침체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안 좋은 점은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4, 4분기 이후에 원유 가격 중심으로 해서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고 러시아가 산업 지금 생산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 소비도 많이 떨어져 있고요. 물가도 굉장히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 4분기에 러시아의 경기가 좀 더 안 좋아진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런 측면들이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보니까 이제 푸틴 대통령이 샴페인을 들고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월드컵 축구 보면서 막 드리블하면서 막 발재간 노리면서 저는 이런 푸틴의 모습이 국제적으로 이 대러 제재 나는 아직 버틸만하다, 나 여유 있다, 뭐 이런 걸 좀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실제 올해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를 보면 올해 전반기가 1,400억 달러고 작년 한 해의 경상수지 흑자가 1,200억 달러입니다. 바로 이런 데서 오는 자신감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도 경기 침체를 벗어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실제 러시아 중앙은행도 최근에 발표를 통해서 2개분기 연속 경제 성장률이 후퇴하고 있다고 밝혔고 이제 러시아도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사실상 인정한 거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간에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전방위적인 테러 제재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국내적으로는 통화 정책을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고 또 뭐 기업이라든지 국민들에게 이런 어떤 자금 지원 등을 통해서 이 테러 제재의 역량이 금융 위기로 전이되고 확산되는 것을 일단 차단을 하고 또 그것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어느 정도 완화시키면서 충격을 일부 좀 흡수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여기에 네. 고유가가 이제 지속이 되면서 단기적인 추세에 있어서는 경상수지 흑자가 났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거품들이 빠져나가고 또 유가도 어느 정도 이제 조정 국면으로 들어가면서 여기에 더해서 서방의 경제 제재 효과가 이제 어느 정도 러시아 경제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난 9월이죠. 러시아가 부분 동원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만 명 정도의 직접 노동 인력이 이제 소집이 되었던 것이고요. 또 이러한 부분 동원 회피를 위해서 최소 30에서 40만 명 정도의 러시아 청장년층들이 주변국으로 이렇게 도피를 한 것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최소 60에서 70만 정도, 많게는 80만에 이르는 노동, 직접 인력들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산업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것들이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러시아의 어떤 경제적 체력을 약화시키고 또 내구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해 봅니다. 어쨌든 국제사회의 대러 경제 제재 이거는 효과를 보고 있다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겠네요. 러시아의 경제 침체가 이제 계속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국제사회에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대북 경제 제재가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미일 3국이 대북 독자 제재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압박 강도 수위를 높이겠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호령 박사님, 북한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뭐 어려움이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 북한이 그 ICBM 미사일을 발사를 하더라도 유엔에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못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인 거죠. 바로 북한은 이제 그거를 노리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이런 유엔 차원에서의 제재가 어려운데 한미일, 뭐 한국, 미국, 일본 각자의 그런 독자 제재가 과연 영향력이 있겠느냐. 그럼 영향력을 못 미친다면 이런 거 제재를 발표한다고 했을 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문제는 제재라는 것은 결국에는 북한이 나쁜 행동을 하는 거에 따라 그에 따른 대응 조치가 계속해서 진행될 수밖에 없다라는 연속성을 갖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국제 차원이든 지역 차원이든 제재를 가한다고 할지라도 언제든지 항상 빠져나가는 구멍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빠져나가는 구멍과 관련돼서 그 부분을 강조하기보다는 북한이 이러한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을 때마다 그 구멍을 메꾸는 또 다른 제재가 만들어지고 북한이 또 우회하는 영역 또
생기는 것마다 거기에 따른 또 제재도 똑같이 스마트하게 작동되고 있다라는 점을 통해서 북한의 불법적인 행동, 불법적인 금융거래, 그런 금융거래가 결국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자금으로 쓰여지는 거를 차단시키는 조치는 꾸준히 진행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유엔에서 작동이 안 되더라도 한미일, 그다음에 EU와의 협력, 이러한 협업을 통해서 언제든지 계속해서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라는 점은 중요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예. 이 박사님, 2022년을 되돌아보면은 북중 밀착, 북러 밀착이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북한 입장에서는 제재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라는 것은 결국에는 중국이나 러시아와 아니면 반미연대 국가들의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야지만이 제재를 피하면서 뭔가를 거래를 할 수 있는 국가들이기 때문에 전략적인 관계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 또 하나 차원은 유엔에서의 추가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바로 미국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 수정주의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게 새로운 전략적 관계라는 부분으로 의미를 부여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에 밀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앞서 두 박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중국이나 러시아의 경제가 하락 국면에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그러한 전략적인 관계를 통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받는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그 영향이 북한 또 받기 때문에 그런 전략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서 지금의 북한이 처한 어떤 경제적인 상황을 돌파한다는 것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네. 계속해서 글로벌 경제와 안보 이슈에 좀 더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제 가치를 공유하는 진영 간에 좀 결속을 강화하면서 블록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경제 분야가 또 이 블록화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박지원 박사님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계속되면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이제 국가들, 또 경제 제재에 반대하는 입장인 국가들끼리 이제 경제 블록화를 가속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럽이나 이런 호주 같은 이런 우호국들을 통해서 자신만의 경제 제재를 계속하면서 이제 결속을 강화하고 있고요. 이런 경제 블록화는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래서 미국은 반도체나 인공지능, 또 전기차 배터리, 슈퍼컴퓨터 이런 주요한 산업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경제 블록화를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반미 정책을 추진하는 이런 국가들도 역시 자기들만의 경제 블록화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있었던 러시아와 중국의 정상회담에서 이 양국 정상은 다극화된 국제 질서 하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함께 협력을 해서 전략적 협력을 강조하자. 뭐 이런 식의 어떤 협약을 맺은 바가 있고요. 네. 지난 12월 9일 날 있었던 러시아 주도의 유라시아 경제연합 정상회의가 있었는데요. 여기에서도 이 각국 정상들은 단일화된 이런 상품과 서비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모두 함께 노력하자라는 이런 방식으로 함께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이런 경제 블록화의 추세는 계속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간, 진영 간 경제 블록화는 더욱 심화될 것 같다. 이런 얘기로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2022년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 변화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두면 똑똑해지는 신기한 국방 지식, 그것이 알고 싶은 지식 포커스. (2022년)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더욱 치열해진 미중 간의 패권 경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발발, 연이은 북한의 무력 도발까지 올 한해 영내 안보 환경의 변동성을 지배하는 불안 요인들이 본격적으로 분출되면서 동북아 안보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복잡했는데요. 오늘의 다이어트 지식 포커스, 2022년 한반도 주변 정세와 동북아 안보 환경 어떠했는지 함께 짚어봅니다. 2022년 상반기 자유, 인권 등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는 미국 중심의 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적인 북중러 간의 진영화의 움직임이 가속화되는데요. 또한 미중 패권 경쟁하에서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외교안보상 팬데믹과 같은 세계적 파급 영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가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인해 외교, 군사적 긴장감이 점증한 것은 물론 양국 전쟁의 여파로 유럽에서의 급격한 군비 증강 추세가 동북아까지 파급되어 각국들 간의 군비 경쟁이 격화됐는데요. 2022년 상반기에도 지속된 대북 제재, 봄철 가뭄,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작년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북한. 연초부터 연이은 미사일 발사로 올 상반기 남북 관계는 개선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더욱 경색됐습니다. 2022년 상반기 주요 의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 나토 정상회의에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국가들이 참여함으로써 유럽과 아태 지역 국가들 간 나토의 역외 활동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팬데믹 여파로 인해 정치 경제적 불확실성이 더욱 높아졌던 2022년 하반기, 친안보 정세 역시 협력보다는 갈등이 두드러졌고 자국 우선주의와 진영화 양상이 지속됐는데요. 특히나 미국 주도의 IPEF, 파이브 아이즈를 중심으로 지역적 안보, 경제, 정보 동맹이 강화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또한 상반기 때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중국 견제가 경제안보 분야에서 더욱 거세지면서 미국은 원자재와 첨단 기술 부품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등 글로벌 공급망 재구성에 힘을 쏟았는데요. 2022년 하반기에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속되고 북핵 문제 심화로 영내에서 핵을 포함한 군비 경쟁이 더욱 가속화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수단들을 동원해 도발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았는데요.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런 가운데 인플레이션 심화에 따라 세계 경제 역시 불안정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국은 한미동맹 강화를 기반으로 국익, 정체성, 국제규범에 근거하여 우리만의 분명한 원칙들을 세우고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이라는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한미동맹을 우선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중국 등 주변국들에게 이해시키고 설득하는 노력이 앞으로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신안보에 대해서 관심이 좀 줄어들지 않나 하는 염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자, 팬데믹 빨리 끝나야 되는데요. 이 박사님, 신안보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2020년에 코로나19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코로나19가 미친 어떻게 보면 국제 정세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크죠.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 영역에 미침으로 인해서 사실상 전통 안보, 비전통 안보의 구분이 이제는 거의 뭐 없어진 거나 다름없다 할 정도로 모든 영역에서의 이슈들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 참 많은데 그중에서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를 잘 대비해야 한다. 이런 점이 교훈 중에 하나로 요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박사님, 최근에 암호화폐 신기술이 부각되면서 사이버 안보 한층 더 중요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신안보라고 하는 영역이 사실상 전통 비전통 안보의 구분이 모호해지면서 모든 영역이 사실상 다 안보와 연결이 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특히 4차 산업혁명 이후에 신기술의 개념이 안보 영역에도 바로 이제 연결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무기의 지능화, 첨단화랑 이 부분이 연결이 됨으로 인해서 또 특히 전장의 영역도 넓어졌어요. 사이버 전장의 영역, 또 우주 공간으로의 전장의 영역이 넓어지면서 여기가 모두가 또 네트워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사이버 부분도 굉장히 안보의 중요한 측면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현대전 양상 너무 급변하고 있어요. 우리 대비 태세 정말 잘 갖춰야 됩니다. 네. 이 기후 변화로 인한 뭐 재난, 뭐 수해, 뭐 산불 피해 등 계속해서 이제 기후 재난이 거듭되고 있는데 이 국제사회의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개시 이후 전 세계 기후 변화 이 대응은 좀 후순위로 밀려난 분위기예요.
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영향을 또 받는 측면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측면에서 또 한 가지는 기후 문제는 글로벌 공동체의 긴급한 현안이 아니라고 하는 이런 편견들이 존재하고 또 그걸 어떤 책임 있는 국가들, 선진국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당사자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럽의 최대의 빵바구니가 황폐화되고 있고요. 러시아가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보내지 않음으로써 이제 유럽연합은 또 석탄 사용으로 회귀를 하면서 네.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정책적 연대가 약화가 되고 있고 또 개별 국가들의 이기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뭄의 여파도 있습니다. 또 가뭄의 여파로 중국의 작황은 더욱 안 좋아지고 있고 또 파키스탄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올해 대규모 홍수가 발생을 하면서 전 국토의 3분의 1이 물에 잠기고 3천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올 한 해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재해 그리고 자연에 의한 재해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형성하는 일종의 퍼펙트 스톰의 모든 효과를 우리가 좀 마주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장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다자협력 차원의 여지는 분명히 좀 부족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후속 세대의 안전과 그리고 글로벌 공동체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또 선진국을 중심으로 책임 있는 당사자들을 중심으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예를 들면 파리 기후협약과 같은 이런 거버넌스의 실질적인 이행력을 높이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올 한 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정말 국제사회가 너무너무 어둡고 힘든 시기를 같이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서서도 우리가 다뤘지만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도 높아지고 자꾸 확전 기미가 보이면서 우려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현대전 양상도 변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무엇을 더 주목해야 될지 이것도 짚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준호 박사님, 새해 우리는 무엇에 더 집중해야 될까요? 이 우크라이나가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매우 멀리 떨어져 있지만 우크라이나 이 사태, 이 전쟁이 갖는 의미는 엄청나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는 첨단 무기 그리고 재래식 무기가 각축하는 어찌 보면 미래 전장 환경의 축소판과도 같다.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봅니다. 일각의 평가에 따르면 현재 우크라이나 영토에서는 전 세계 90%의 무기 체계가 실험이 되고 있다고. 다 선보인다는 얘기잖아요. 네. 하고요. 특별히 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부분은 특히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이 무인기의 중요성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러시아의 개전 초기 공격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그런 지휘 통제망들 네트워크가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정상적인 지휘 통제 이런 기반 시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기반에는 물론 서구에서 제공해준 스타링크 같은 서비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민간, 상용, 통신, 위성들을 적절하게 군사적인 목적으로 신속하게 전환을 함으로써 이런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를 시켜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과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한미 간에도 전평시에 높은 상호 운용성을 유지를 하고 또 우리 군도 유사시에 군 자산뿐만 아니라 민간 통신망을 군사적 목적으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우발 계획들, 지휘통신 분야의 우발 계획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실제 그런 운용 능력들도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첨단 무기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정신적 대비태세라고 봅니다. 처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이 전쟁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인 것처럼 결과가 나온 것처럼 대부분 국제사회가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 왜 그렇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을 따지고 보면 결국 사람이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장병과 국민들의 결사항전 의지로 그런 바탕하에 고도의 정신적 대비 태세가 결국 러시아군을 압도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측면에서 우리 군의 정신적 대비 태세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박사님 말씀을 들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상황 악화가 안타깝게도 2023년에도 지속될 것 같습니다. 네. 글로벌 공급망 재편 방향 그리고 전망과 우리의 대응 어떻게 해나가야 할까요, 박 박사님?
네,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 블록화와 교류를 같이 해서 움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러시아와 중국 간의 경제 관계가 굉장히 밀착화된 측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러중 간의 경제 관계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성격을 갖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는 에너지 부분인데요. 러시아가 경제 제재를 받으면서 이제 서방에 대한 에너지 수출을 이제 많이 할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중국에 대한 수출처를 이제 늘리게 된 것이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이제 그 대신 값싼 가격에 사올 수가 있었습니다. 네. 통계에 의하면 중국이 러시아에서 에너지를 약 30억 불 정도 토탈을 봤을 때 싼 가격에 들어왔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배럴당 한 15불 정도 싸게 들어온 셈이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상품 공급의 측면인데요. 러시아는 서방의 수출 통제를 받으면서 자국 내 상품이 굉장히 상품 부족의 어떤 입장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중국이 상품을 공급해 줌으로써 상품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요. 중국의 입장에서는 러시아 내에서 사실 시장 점유율을 늘리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서방 제품이 많이 빠지게 되면서 중국산으로 이제 그것을 메꾸게 된 것이죠. 특히 휴대폰이나 자동차와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들이 러시아에서 이제 많이 팔리게 되면서 러시아 소비자들에 대한 중국 제품에 대한 인식도 함께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었고요. 세 번째는 이제 금융 부분이 되겠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으로부터 달러화나 유로화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니까 위완화를 통해서 이제 글로벌 자금 조달을 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루살과 같은 러시아 대기업들은 위완화 표시 채권들을 많이 발행을 했고 이게 다 성공적으로 발행이 됐습니다. 이러면서 러시아로서는 금융 부분에서 혜택을 볼 수가 있었고요. 중국으로서는 중국이 과거로부터 지속해오던 위완화의 국제화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봤다는 것이죠. 네. 2020년 초반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위완화의 어떤 거래 비중이 2% 미만이었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5%까지 올라왔습니다. 2년 만에, 2년 반 만에 2배 이상 올라오게 된 셈이죠. 이렇게 양국 간의 관계가 밀접해짐에 따라서 앞으로 공급망 부분에 있어서도 더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런 측면에서 자유무역 체제의 혜택을 많이 본 한국은 좀 불리한 좀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예상되는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서 기업 차원에서 사실 지역별로 다변화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게 사실상 쉽지만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한국 나름대로의 어떤 낮은 자세를 유지하면서 우리에게 실리가 되는 방향이 무엇인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 예를 들면 한국은 이미 대러 제재에 참여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고강도로 참여를 하고 있지 않고 약간 저강요로 좀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기업 분야 그리고 산업 분야에서 우리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분야가 무엇인지 좀 자세하게 상황 파악을 한 다음에 최대한 실리를 챙길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략을 전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러시아와 중국의 경제관계 심화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분석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정부의 고민도 지금 깊어지는데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럼 미중 갈등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역시 심화되고 있는 거는 뭐 그대로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대만 문제가 또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새로운 또 안보 위협이 되고 있는데 이 대만 위협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호령 박사님? 네, 대만 문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뜨겁게 인태 지역에서 지금 떠오르고 있는데 문제는 대만 문제만 떠오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만 문제로 인해서 그럼 북한 문제 해결은 어떻게 되느냐, 양자가 스위치가 될 수 있는 거냐라는 이제 우려가 또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특히 보면은 미중 간의 그 전략적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앞으로 향후 10년이 굉장히 결정적인 시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미국 또 국가안보전략서를 통해서 향후 10년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중국을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우위에 앞설 수 있는 그러한 그 시기가 앞으로 향후 10년인데 이 10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여기에서 이제 또 대만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다면 반면에 중국은 어떠한가. 중국은 올해 이제 시진핑이 3연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3연임을 통해서 앞으로 향후의 시대를 미국은 결정적 10년이라고 보고 있고 중국은 신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앞으로 향후 3년임 이후에 인태 지역에서의 어떻게 보면 중국은 소강사회를 달성을 할 것이고 또 중국이 꿈꿔온 중국몽을 달성하는 시기이다. 그럼 이 두 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뭐가 중요하냐?
미국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전부 다 인태 지역에서의 군사력 강화 부분에 다 집중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군사력 강화 속에서의 지금 대만 문제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요새 기술 패권주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신흥 기술에 대한 미중 전략 경쟁도 심화되고 있는데요. 박 박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어떤 이 기술 혁신 그리고 중국의 부상에 따른 국제 질서가 지금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기술 분야가 양국 간의 단순한 산업 분야, 경제 분야뿐만이 아니고 안보 분야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핵심 영역으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그중에서도 이제 AI 분야, 이 분야는 양국의 어떤 산업 분야 발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또 떠오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술과 안보 그리고 가치 규범이 밀접하게 연계되는 복합 경쟁의 양상이 미중 관계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국 정부는 첨단 기술을 주도하기 위해서 수출입, 상대 국의 수출입을 통제한다든지 또 기업에 대한 제재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기술 패권을 자기 쪽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는 이제 단순히 양국 간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양국 중심으로 한 경제 블록들 간의 관계 또 이 경제 블록들 간의 어떤 균열까지 이제 이르기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네. 이 북한이 이제 핵 ICBM 모라토리엄을 철회하면서 2023년에도 한반도 주변에 이 긴장의 수위를 높여갈 거다라고 보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들도 북한이 앞으로 향후 2023년을 전망을 해봐라 하면 다 대부분 비슷하게 동의를 하실 거예요. 네. 그럼 왜 그러냐? 그럼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이후에 협상 이제 더 이상의 핵미사일이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군사력, 국방의 정책으로 자리를 잡고 있고 그럼 여기에 대한 능력을 갖추는데 보다 더 북한은 역량을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핵과 미사일과 관련된 전략적인 도발도 2023년에 지속될 것이다 라고 예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2023년 새해 안보 위협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국내외적 이런 안보 정세에 제대로 대비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군의 지혜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 분께서 대비 방안에 대해서 좀 조언이나 당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우선 박 박사님. 네, 우리는 그 탈세계화 그리고 공급망 재편의 흐름 속에서 기술과 산업 부분에 우리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좀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세계화를 주도하던 미국이 정부 주도의 산업화에 앞장서면서 실제로 산업 보조금 등에 있어서 이 국제적인 구속력이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시기적인 이점을 좀 잘 활용을 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첨단 기술이나 신산업 분야를 발전시키고 또 육성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정말 전망 잘해주셨고요. 주진호 박사님. 네, 벌써 2022년 한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고 있는데요. 올 한 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참 전례 없는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향후 어쨌든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속히 좀 종식되기를 소망을 해보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또한 한반도에 갖는 의미가 시사점이 큽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군은 평소에 실전적 교육 훈련을 통해서 고도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또 국방부 합참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방혁신 4.0도 보다 내실화하고 이제는 정말 추진해야 될 시기다, 성과를 내야 될 시기다 이렇게 보고요. 또 우리는 전통적 안보 자산이 있습니다. 군사동맹을 활용해서 핵, 미사일 위협 등 북한 위협에 대비하고 또 우리의 독자적인 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지능형 삼축 체계 또한 조기에 확립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내년은 한미동맹이 70주년이 되는 이런 해가 되는 것이죠. 향후의 상호 보완적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이런 한미동맹으로의 발전을 위해서 보다 고도화된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또 중국, 러시아 또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북 정책 담대한 구상에 있어서 중요한 행위자들입니다. 또 중국과 러시아의 전략적 소통을 또 내실화하면서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이런 노력에도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호령 박사님. 네, 두 박사님께서 뭐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하나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가 됨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분명히 있을 것인데 이런 문제는 전혀 부각이 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북한 사회에 미치는 어떻게 보면 부작용의 문제, 그에 따른 보이지 않는 북한의 취약점들을 좀 발전시키고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세 분의 조언 그리고 당부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올 한 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국제 질서가 지금 발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신냉전 체제 구도하에서 정말 우리 군 국방혁신 4.0 추진 가속화해야 되겠고요. 또 튼튼한 한미동맹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정부와 우리 군의 움직임에 대해서 또 지지와 또 성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분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패권 경쟁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 등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을 이뤄나가기 위해 우리 모두 힘을 모을 때입니다. 국방에 대한 모든 것 국방 포커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